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건축으로 돌아왔습니다. 극락 가야죠. 건축 극락.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훈입니다. 네, 변재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축 극락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뉴욕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 뉴욕의 어떤 특정 건축물을 소개해드릴 거는 아니고 뉴욕시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도심지 주거 공급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도심지 주거 공급, 우리나라도 저게 문제잖아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는 이유가 도심의 근처에 최대한 많은 인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정책과 온 나라가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정권이 흔들릴 정도죠. 저것 때문에. 그런 주거 공급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뉴욕이 특히 이제 맨하탄 쪽에서 펼쳤던 그런 정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당장 직면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있고 그래서 축소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점점 이 도심지 주변으로 더 밀도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약간 거의 사막화되는. 요새 도로도 많이 깔고 전국적으로 이제 각종 기반 시설이나 이렇게 많이 까는데 핵심이 되는 이슈는 인구는 점점 주는데 그런 걸 계속 만들게 되면 그런 도로를 한번 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빡빡하게 모여 살자. 네. 그게 축소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도시에 이제 사람이 살려면 이제 잘 데가 필요하잖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살 곳을 더 많이 만들까 이제 더 모여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롯데타워를 잔뜩 짓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는 게 이 경기도에서 서울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이 서울 새끼들이 항상 이제 강남으로 부르거나 홍대로 부르거나 맞아요.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네, 뭐 그런 데한 뭐 밈도 많고 짤도 많고. 그렇죠. 경기도민들은 항상 자기 직장에 있는, 물론 이제 경기도에 직장에 있는 분도 있지만 서울로 근처에 사는 게 하나의 이제 꿈이자 로망인데 서울은 집값은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고 한번 이게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두 분은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시작이 이제 그 단칸방부터 반지하부터 서울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자. 네. 네, 그러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짤도 있고 사람들 많이 살게 하려면 이런 단지형 아파트를 결국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저렇게 넓은 땅에 나대지는 서울에서 이제 거의 없거든요.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그 사진은 이제 둔촌중공 아파트인데 어마무시하죠. 많이 올라갔군요. 그 저렇게 모여가지고 넓은 땅이 이제 없죠. 서울에는. 찾다가 이제는 이제 청계천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해서 지금 현재 다 완공됐는데 사실 저 조감도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은 이상하거든요. 을지로에 원래 있던 그 동네의 분위기랑 짜글짜글한 맛이 있었는데 안 어울리는구나. 저게 되게 어색해요. 실제로 가보면은 세운상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뭐 이제 저런 식으로 다 밀어내고 새로 올리는 것들이 맞느냐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청년 안심주택이고 예전에는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고 해서 역세권의 반경 300 혹은 400m의 그 역세권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되게 청년들이 자기 주거, 온 학교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그 1인 주거를 저렇게 그 모아놓는 거죠. 지역 공공주택 혹은 민간이랑 합동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조감도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옛날 성냥갑이라고 하는데 이 부피도 엄청 크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막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죠. 밀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용적률 1000%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브에선 예쁘게 하나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쁘게 하려는 것도 사실 결국은 용적률의 문제거든요.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그 용적률 채우기 위해서 사실 얘네들도 뭐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필요한 용적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박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요거는 시내 이제 컨베트 시티라고 요거는 이제 사업이 취소했습니다. 왜냐면 전 박원순 시장 때 열심히 진행이 되다가 그 지방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 취소했는데 이게 건축계에서 기대가 많았던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내대로 상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네. 이 단면도가 옆에 있는데 하부에는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도시의 지상권을 이용해가지고 주거를 공급을 한번 해보자. 오, 신박하다. 네. 그래서 그 상보는 녹지로도 쓰고 사실 이게 대로가 지나가면 도시의 이쪽과 저쪽이 단절되니까 그걸 연결한 지점도 되고 근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저게 되게 특별할 건 없는 게 지상권이라는 거는 우리 낙원상가 가면 도로에 상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군요.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사실 낙원상가가 되게 좋은 동네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대지 지분이 없다
있다 보니까 아. 한 세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오히려 더 저런 과감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에 한번 제가 그때 찾아보면 잘 찾아온 건데 이 왼쪽은 뭘로 보이세요? 죄송한데 제가 제목에서 네. 눈치를 이미 채버렸기 때문에 네. 이 왼쪽은 오피스 업무 시설이에요. 네네. 이 업무 시설을 오른쪽 보라색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하. 주거를 공급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이제 내가지고 뉴욕이 이걸로 쉽게 말하면 재미로 좀 봤어요. 그 맨하탄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원순 시장 때 낙후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로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그때 그렇게 되면서. 안 좋은 일이 되면서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질문이 있는데 저 네. 맨하탄 저 상황이 일어난 게 한 몇 년 전이에요? 처음에 시도해서 성공을 했던 게 1990년도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걸로 꽤 많은 주거를 맨하탄에 공급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오피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맞아요. 다시 이제 정책을 또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뉴욕시가 2023년 1월에 그 4만 개를 주택 공급하겠다 도심지내 맨하탄 쪽에 야심찬 계획을 폈고요. 사실 맨하탄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네, 뭐 말도 안 되게 비싼데 그래서 뭐 이런 제도의 매뉴얼이나 제도 개선책을 내요. 여의도로 가보시면은 여의도가 업무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밤이 되면 사람도 그렇죠. 없고 주말에도 그 도심 공동화라 그러는데 죽은 도시가 되는데 주거를 거기다 다시 이렇게 혼합하게 되면은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저 잉여 오피스를 그 생산적 용도 주거나 혹은 교육, 뭐 호텔 이런 것들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이디어는 그 도심지 내에 조소통 쉽게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유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포용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 요새 지속 가능한 어떤 이슈들 중에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친환경도 있지만 물론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포용사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포용사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 뭐 ESG라고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사무소 수요가 급감했죠. 이제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굳이 오피스가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뭔가 어떤 공간들이 필요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물리적인 사무 공간은 출근 비율은 절반은 이하로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되게 비싼 땅인데도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냥 텅텅 빈 공간들이 막 남아 도는 거죠 도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상권이 안 좋아지고 뭐 세수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 뭐 슬럼화가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저기 강남 오피스라든지 저 합정도 일대에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근생이 있는데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다시 추진을 하는데 1990년대 성공적인 선례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다시 시작한 거죠. 핵심 그 목표는 그 두 개입니다. 사무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그 도심에 되게 양질의 주거 공급을 많이 하자. 이런 아이디어고요.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뭐 되게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죠.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자 이 내용입니다. 네. 대상 지역은 로우 맨하탄이라고 해서 월스트리트가 있는 그 맨하탄에서 남부 쪽이고 여기가 유럽인이 최초로 닻을 내리고 육지 상륙했던 데가 저기 월스트리트 쪽, 뉴 암스테르담 쪽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새 핫하다는 성수동 같은 그린치 빌리지라든지 뭐 트라이베카, 차이나타운 힙하고 잘 나가는 동네가 지금 많이 모여 있는 동네이고요. 월스트리트가 있다고 하면은 마천루들이요. 그렇죠. 밀도가 굉장히 높게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1990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게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있었고 막 일자리도 감소하고 상황이 안 좋았죠. 90년대. 우리나라는 되게 호황이었지만 미국은 이랬었나 봐요. 오피스 공실도 많이 높아지고 90년대 전체 일자리의 13%가 줄었다고. 저기 45만 8천 개가 줄었는데 와우. 그때 줄은 게 현재까지도 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문제는 거죠. 로우 맨하탄 실직률은 도시 전체 2배라고 하고요. 공실률은 마천루가 모여있는 오피스 집중지대 거기에 이제 다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뉴욕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래된 오피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제 한창 여기 호황일 때 그때 만들어졌던 마천루들이 이제는 시기가 오래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재건축을 어떻게 하려고 댐비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아니, 근데 맨하탄은 쥐와 함께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뭐 염소 같은 쥐가 다니고.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게 1990년대에는 그런 경제적인 불황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은 오히려 개선됐대요. 맞아요. 왜 그랬냐 봤더니 이제 그때 시장이 들어오면 범죄와의 전쟁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온갖 땡단 다 처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도 감소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민자도 들어오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맨하탄 남부가
주거 시설의 수요가 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렇죠. 블럼버그에서. 네. 그 이제 경제는 안 좋아졌는데 사람도 계속 유입되니까 당연히 오피스는 필요 없고 주거가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책이란 거는 결국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세금 인센티브라든지 이게 유도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하고요. 건축 극락에서는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9개 오피스 건물들을 바꿔가지고 12,000개 정도는 좀 공급을 해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규제 완화죠. 사실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해야 될 게 법적인 규제 완화. 용적률 1200%. 와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용적률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도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산 이런 데는 저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일단 재건축을 혹은 재개발 블록 단위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하죠. 사실 일산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기반 시설이 따라오지를 못하면은 그걸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주거 관련법을 최대한 완화해주고 이 두 번째 것도 최소 단위를 좀 줄여가지고 일단 개수를 늘리자. 단위 면적을 줄여서 개수를 늘리자라는 것도 있었고 국민 평형을 줄인다. 그런 것 같은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층부 가로 경관 이건 그 환경을 좋게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자. 이 상업용도 활성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주거만 있으면은 살기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동네에 대한 불만인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에 되게 괜찮은 맥주집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근처에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맥주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거만 잔뜩 있으면 사실 살긴 좋지 않거든요. 뭐 하나 살라 그러면 차 타고 마트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사람이 도로에 걸어 다녀야 되는데 다 차 타고 움직이면 되게 좋은 동네는 아닌 거거든요. 예전에 전 소장님이랑 같이 세종시를 다닐 때 그 동네가 뭐 이게 살아있는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로에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대부분 다 상가 있는데 다 몰려있고 나머지는 사람도 없고 도로나 길은 너무 잘 닦아놨는데 상업들이 도로에 중간중간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도보로 다니고 활력이 넘치는데 그렇지는 않죠. 저희 나라는. 건축적 이슈? 건축 극락으로 가서 이 얕은 평면이라는 데 얘기예요. 이 얕은 평면인 게 뭐냐 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 것처럼 보이세요? 단순하게 형태만 본다면 이쪽은 되게 뚱뚱한 얘는 얄쌍한 평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이 왼쪽 거는 약간 오래된 오피스고 이쪽 거는 좀 오래 새로운 근래 오피스구나. 오피스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평면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설비의 발전입니다. 이 냉난방 그리고 네. 이 조명 기술. 뚱뚱한 평면은 외곽보로 막 자연 채광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가운데는 어둑칙칙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 조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혹은 환기나 냉난방이 그걸 커버가 되는데 왼쪽 거를 지을 때는 그런 게 아직 기술 발전이 안 됐다 보니까 저런 평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운데 있는 방들은 공조가 안 돼서 환기도 못하고 어둑칙칙하고 그러니까 이 설비의 발전이 건축의 유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되게 역학적으로 주거로 용도 전환을 할 때 왼쪽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러네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얕은 평면이라 그러는데 이제 네. 전쟁 전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렇게 얇은 평면 그 창호에서 내부 공간의 깊이가 25에서 30피트 그 7m에서 9m 정도가 적당하다. 그 정도 돼야 환기도 어느 정도 되고 채광도 된다. 그래가지고 네. 저런 유형의 건물들이 오피스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태생적인 물리적 조건이 됐던 거죠. 얇다 보니까 저거를 자연스럽게 주거로 바꿨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깊을 필요도 없고 하나의 세대에서 환기도 되고 주거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6개는 최근에 주거로 변환한 사례들의 건물들인데요. 얇죠 일단. 아 그러네요. 네, 다 얇고 중정도 있고. 딱 그런 원래 있었던 중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건물들이 되게 많고요. 저런 건물들이 오히려 이제 주거로 쓰기 더 좋다는 내용인 거고. 그렇다면 이 뚱뚱한 평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네. 네, 건축가들의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런 에어컨이라든지 형광등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뚱뚱한 평면이 만들어졌고 저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런 엘리베이터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11개잖아요. 네. 근데 저기 주거로 바뀌면 저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주는 건데 이 오른쪽 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코트야드 중정이 딱 만들어놨고 그 코트야드 중심으로 가운데 집들이 이렇게 원룸형 그 스튜디오형 타입이죠. 뭐 이렇게 모여 있고 거기를 따라서 각 실들로 접근할 수 있는 복도를 디귿자로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런 그 엘리베이터 샤프트 그 승강기 홀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쓰레기 슈트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뭐 던지는 거. 네, 뭐 네. 예전에 아파트에 많이 쓰던 그런 네. 걸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중간을 비워내다 보니까 잃어버린 용적률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게 다 돈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이제.
기둥이 버텨주나? 이제 뭐 그런 놀라운데. 보강도 하겠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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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6층 아파트가 30층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기존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도 그만큼 나올 테고 사업성이 생길 테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건축적으로 보면 도시에 되게 다양한 유형의 흥미로운 유형의 건축 유형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좋거든요 사실. 이제 마무리할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뭐 이런 양갈래에서 많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고민을 하는데 결국 저런 환경 이슈죠. 전면 철거보다는 혹은 재건축보다는 저런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뭐 깊은 고민이 아니래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토건 국가라 그러잖아요. 다 밀어내고 새로 만드는. 맞아요. 좋냐 나쁘냐에 막 서로 막 이견도 많고 한데 사실 건축가 입장에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도요. 저렇게 한 건물 단위의 미시적이고 건물 단위의 변화를 통해서 원래 도시가 갖고 있던 그 예전의 기억들 경관을 좀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지역의 용도 복합한데 이거 아시죠? 알아요. 네옴시티. 저게 네. 이제 폭은 500m고 높이는 800m가 170km로 쫙 이어지는. 근데 이게 1.7km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행이군요. 네. 약간 미친 짓 네.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압축적인 도시 네.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네, 우주에서 네. 보일 것 같아요. 저게 얕은 170km지만 되게 얇은 평면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수직적으로 온갖 용도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네옴에서 홍보하는 것도 적어서 성이동을 최선 줄여서 네, 네. 이게 친환경적인 도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170km 어제 찍어봤더니 이야. 서울에서 경포대까지 딱 171.4km 저까지 된다는 건데 저희 이제 건축가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런 가운데를 비워내고 머리에 상투를 씌우더라도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그런 월피스 빌딩 네모 두부 같이 잘라놓은 그저 그런 건물 유형에서 새로운 좀 유형의 다양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창의적인 활용 아이디어를 촉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확실히 단순히 용적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미적인 것도 같이 보시네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다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법도 완화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사람도 머리를 싸매야 되고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도시개발이나 도시 재건축을 할 때 굉장히 쉬운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게 사업성이 좋고 빨리빨리 해야 돈도 남으니까 이제는 이 속도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대부터 지금 현재 2020년대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와서 물론 이제 많은 발전이 이뤘지만 이제는 그 어려운 길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 어려운 길에 대한 그 숨어있는 가치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좀 이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절대 동의합니다. 네. 오늘 시간 의미 있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